북한 고위층의 간부에 따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공개 처형과 북한의 악랄한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고 자란 리화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리정호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시는 고위 간부셨고 어머니 김미라는 전직 무용단 출신이셨죠. 특권층이었던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매일 흰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평양 제일중학교에도 다녔죠.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늘 조심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화연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알 수 있었죠.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충성을 배웠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몰래 외국 방송을 들으시는 걸 봤어요. 일본과 중국 방송이었죠. 그때마다 저도 옆에 앉아서 들었는데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더라고요. 평양 제한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의사들은 제대로 된 진단도 못하고 치료법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어요. 당 간부들과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중국에서 약을 구해오시기도 하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죠. 특히 병원에서 보는 광경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고위층 병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일반 병실은 너무나 열악했거든요. 약도 제대로 없고 의사들은 뇌물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환자는 항생제가 없어서 간단한 상처가 곪아 죽어가는 것도 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병상에서도 늘 저를 걱정하셨어요. 화연아,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실상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곳을 벗어나길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매일 밤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죠. 특권층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통 터졌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가르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매일 보는 현실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병원에서 본 환자들의 고통,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게다가 우리 반 친구 성민이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성민이 동생이 폐렴으로 아팠는데 항생제를 구하지 못해 결국 밤마다 몰래 라디오를 들으며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어떤 의료 혜택을 받는지. 일본 방송에서는 무상 의료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 방송에서는 의료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죠.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연아, 언젠가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참고 견디렴.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께서는 이미 저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권층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매일매일 느꼈어요. 아버지의 한숨 소리, 어머니의 병상,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숙청 소식들. 얼마 전에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던 최 부장님네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모든 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부모님들이 서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눈치였죠. 누가 보위부에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도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게 됐어요. 그저 겉으로만 웃으며 지내는 거죠.
집에서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는 집 밖에서만 하셨고, 어머니도 아픈 와중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권 속에 숨겨진 거짓과 모순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나중에 큰 결심을 하게 되는 씨앗이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죠.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새벽 4시, 갑자기 들이닥친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집을 뒤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체포되셨고 저와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동분자로 체포한다는 말만 남기고 아버지를 끌고 갔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뇌물을 받으셨다는 게 발각된 거였어요. 사실 그건 비단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던 박정철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거더라고요. 거래를 제안해놓고 증거를 수집했다가 보위부에 고발한 거죠. 그날부터 우리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어요. 당에서 지급받던 모든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낙랑구역의 낡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배급도 끊겼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의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였죠. 평양제 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친하게 대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가장 친했던 은정이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은정이 아버지가 우리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요.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매일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저는 반동분자의 딸로서 수령님과 당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죠. 수업이 끝나면 청소당번을 도맡아 해야 했고 매주 생활 총화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어떤 친구들은 일부러 저를 비판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했죠.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하셨어요. 화연아, 이게 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세상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밤에는 혼자 흐느끼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분이신지 알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도요. 아버지는 요덕관리소로 끌려가셨어요. 처음 2달 동안은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죠. 겨우 한 번 면회를 갔었는데 그때 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살이 쭉 빠지시고 눈빛도 흐릿해지셨더라고요. 손톱이 다 빠져있는 것도 봤어요. 고문을 당하신 게 분명했죠. 그래도 저희를 보시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됐고 약을 구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죠. 이제는 뇌물을 줄 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장마당에서 약초를 사다가 다려 드시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도 사라졌죠. 그저 거짓말뿐인 세상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선전문구들이 이제는 그저 메스꺼워 보였어요. 보위부에서는 우리를 계속 감시했어요.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심지어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까지 감시당했죠. 동네 통제부장 아줌마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감시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연아, 여기서는 내가 미래가 없어. 너만이라도 이곳을 떠나야 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죠. 특히 아버지가 관리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고 나서부터요.
반동 분자로 낙인 찍힌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탈북.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저희 모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아버지는 관리소에서 소식이 끊겼죠.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떠나야 할지, 남아있어야 할지. 그러다가 4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관리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저 사고로 죽었다는 말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화연아,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자유를 찾아. 꼭.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어요. 우선 돈이 필요했고 믿을 만한 브로커도 찾아야 했죠. 게다가 24시간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큰 문제였어요. 장마당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전직 무용단 출신인 김명숙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대외봉사총국 식당 봉사원으로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고 무용도 기본기가 있는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화연아, 어쩌면 이게 내 기회일 수도 있어라고 하셨죠. 그때 어머니 눈빛에서 읽었어요. 탈출의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었단 걸. 선발 과정은 힘들었어요. 아버지 일로 집안 성분이 문제됐지만 명숙 이모의 보증으로 통과할 수 있었죠. 3개월 동안 무용, 노래, 서비스 예절, 사상 교육까지 받았어요. 매일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관리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마침내 합격해서 중국 심양의 북한 식당으로 발령받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귀걸이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널 믿어. 심양에서의 생활은 철저한 통제 속에 있었어요. 숙소는 집단 기숙사였고 무장보위부원의 감시를 받았죠. 월급은 대부분 국가에 상납하고 고작 $10 정도만 받았어요. 그래도 거기서 처음 자유를 맛봤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며 바깥 소식을 들었고 특히 한국 손님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했죠. 룸메이트 수진 언니는 몰래 한국 노래도 들려줬어요.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진 못했죠. 밀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자주 오던 최선호 선교사님이 쪽지를 주셨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요. 얼마 후 동료 은미가 갑자기 실종됐어요. 보위부는 조국을 배신했다고 했지만 소문으로는 관리소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병세가 크게 악화됐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선교사님께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은 식당 뒷골목이었어요. 베트남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특별 공연이 있는 날로 탈출을 정했어요. 그날 아침 소지품은 어머니가 주신 귀걸이와 약간의 돈뿐이었죠. 수진 언니에게 어머니께 전할 편지를 맡겼어요. 공연 중에 미리 준비된 소동이 일어났고 그 혼란 속에서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선교사님의 조선족 조수와 함께 도망쳤죠. 광저우에서 다른 조선족 부부를 만나 베트남 국경으로 향했어요. 검문이 3번 있었는데 2번째가 가장 위험했어요. 경찰이 여권을 요구했지만 조선족 아주머니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죠. 국경에서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수영을 못했지만 브로커 아저씨가 준비한 튜브로 건널 수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경찰에게 잡힐 뻔했지만 선교사님이 준비한 돈으로 해결했어요. 하노이 한국교회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대사관에 갈 준비를 했죠. 북한 대사관이 찾고 있다는 소문에 불안했지만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무사히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게 정말 자유로 가는 길일까? 생각하면서도 어머니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오늘도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그때 담당 직원이 다급하게 절 찾았어요. 리화연 씨,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떠난 지 한 달 만이었대요. 보위부의 신문과 스트레스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셨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것이 제 선택이 옳았던 걸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 어머니는 늘 아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도망친 건 저인데 그 대가를 어머니가 치르신 거잖아요. 하나원을 나와 임대 아파트로 옮겼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지하철도, 휴대폰도, 인터넷도, 사람들이 쓰는 말도 절반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자유가 어머니의 죽음과 맞바꾼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취업 교육을 받으면서도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남한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처럼 봤고 저도 그들에게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죠.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면서 북한 말씨가 너무 세다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죠.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평양냉면 광고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건데 이제는 그 맛도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어서 씻어요. 화장 다 번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죠. 탈북자 모임에 나가면서 조금씩 위안을 얻었어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우리 모두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요. 박언니의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죠. 어느 날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제 이야기가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증언대에 섰을 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또렷하게 할 수 있었어요. 특권층의 허상, 의료체계의 붕괴,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말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사진에 인사를 드려요. 엄마,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여전히 눈물은 나지만 이제는 견딜만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려 해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인권재단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증언자였는데 이제는 탈북민들을 돕는 실무자가 됐죠. 새로 온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간 여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도망칠 때 도와주신 최선호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려 노력해요. 가끔은 아버지 소식도 알아보려 해요. 관리소에서 정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아직 살아계신 건지 확실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요즘은 TV에도 자주 나가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남한에서의 생활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대학원에 다니면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죠. 논문 주제는 북한 의료체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에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쓰고 있어요. 이제는 꿈도 생겼어요. 통일이 되면 평양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